공간에 대한 묘사, 공간에 대한 인상, 이 공간은 넓다. 이 공간은 좁다. 이것이 초록색이다. 이것이 주연이다. 이것이 옥상이다. 이것이 옥상이다. 우리 올라왔는가? 속고 있던 건 아닐지. 우리가 공간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질문뿐이다. 우린 올라왔는가? 이 모종의 경험은 우리가 공간을 단지 공간으로 인지하는 데서 생기는 위험성을 역설한다. 끊임없이 새롭게 공간이 정립되는 흐름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위험에 처했다.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되었다. 스푸트니크 1호는 92일간 지구를 돈 후 대기권이 돌입하여 소멸했으며 1960년 코라발 스푸트니크 3호는 세계 최초로 생물을 우주로 보냈다 귀환시키는 데 성공한다. 인류가 다루는 영역이 지구에서 우주로 확장된 순간이다. 이후 2020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화성 여행 계획 등이 논의되기까지 인류의 영역은 이렇듯 무한히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까마득한 우주는 먼 공간 속에서 현재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기에 새로이 규칙되는 인간의 영역은 잘못되면 영원한 공허와 외로움 속에서 천천히 죽어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진정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이러한 공간은 이렇다. 이런 느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공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고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이전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상에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가져올 수 있었나? 높이의 개념, 즉 Z축이었다. 총 3개의 계단, 하나당 18칸, 칸당 대략 30cm, 종합 Z축으로 대략 16.2m를 이동했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축을 다루는 차원의 개념은 그렇기에 공간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여기 점이 하나 있다. 점은 0차원으로 그 자체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0차원 점이 움직이면 1차원의 선이 되고 1차원 축에 축이 하나 더 더해짐으로써 2차원 평면이 생성되며 이러한 평면에 높이의 축이 더해짐으로써 3차원 입체가 완성된다. 0차원 점과 1차원 선은 그 자체로 아무런 성격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그보다 높은 차원 위에서 그 무의미하던 하나의 점, 축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며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3차원 또한 3차원을 만들어주는 보다 높은 차원이 부재한다면 의미가 없는 차원에 불과하다. 여기 다시 점이 하나 있다. 이 도트한 점은 게임 개발 역사의 시작을 알린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최초의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1958년 아날로그 기계를 이용해 만든 테니스 포트가 최초의 게임으로 언급된다. 테니스 포트는 비록 개발 당시에는 대중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점과 선이라는 단순한 차원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며 그렇게 1950년대 차원을 형성하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세계를 0차원의 점으로 보지 못했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게임은 8비트 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 중 세가 디지털라이저 시스템은 픽셀을 통해 그래픽을 표현한 대표적인 초기 기술이었다. 1970년 일본 아케이드 시장을 지배한 이 기술은 컴퓨터 성능의 제약으로 생긴 임시방편적 그래픽이었으며 1985년 출시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또한 이러한 기술의 산물이었다. 고도화된 픽셀은 마치 세상을 3차원의 공간처럼 보이게 한다. 아직까진 2차원을 3차원으로 눈속임하는 방식으로 3차원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2년 출시된 게임 울펜슈타인 3D에서 ID 테크라는 명칭으로 처음 개발되고 둠이 ID 테크를 둠 엔진으로 개발하여 용어를 확립하였으며 이후로는 케이크1은 케이크 엔진을 개발하여 마침내 Z축이 포함된 완전한 게임 엔진을 완성시킨다. 게임 엔진은 게임의 3차원 공간을 구성해내는 기술 및 도구 체계로 이 새로운 기술은 3차원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일조한다. 그리고 3D 게임의 등장은 유저들로 하여금 하나의 축을 더 생각하고 인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한다.
현실을 표현하는 새로운 시야가 주어짐으로써 유저들에겐 더 많은 것이 허용되었다. 2차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3차원을 접하게 된 사람들은 열광했고, 마리오는 진짜 점프를 하게 되었다. 마침내 3차원의 개념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이 오랜 시간의 과정을 3차원을 모니터에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얘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2차원에서 완전한 3차원으로 넘어가려는 게임 역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프로그래머,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엔진의 보편화로 새로운 차원의 발을 내디디면서 이들은 훨씬 더 복잡해진 프로그래밍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게임 엔진의 보편화와 계속된 기술의 발전은 게임 개발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를 최초로 표방한 것이 바로 에픽게임즈에 의해 개발된 언리얼 엔진으로, 현재는 이러한 언리얼 엔진과 타 회사 엔진인 유니티 간의 쟁쟁한 경쟁 및 상호 교류가 지금도 게임 엔진을 무한히 발전시키는 중이다. 이들의 상호 교류는 더욱 편리한 게임 엔진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전문적 실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조차 코딩을 모르더라도 간편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데 이르렀다. 3차원 공간은 더더욱 보편화되었으며 3차원으로의 진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순환적인 진화의 과정을 밟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의 등장은 기존 회화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진기는 그림을 더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한 보조 도구에 불과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미술의 재현이라는 역할을 빼앗아가고 만다. 일러스트에 대한 의심에서 3차원에 대한 의심으로 2차원으로 나아가기까지, 신고전주의 미술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이 역사는 시작된다. 비너스의 탄생, 마라의 죽음,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소재. 이들은 영웅과 신들의 신체로서 당시 신고전주의 화가들에게 미학적 지향점을 제시해 주었다. 인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하나같이 부자연스러운 포즈는 예술가들에게 고평가되었으며, 그 외 인간의 신체는 신성하지 않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났다. 신고전주의 미술은 직접적인 표현의 일러스트처럼 신화, 영웅적인 이미지를 다루기에 그 자체로 굉장히 설명적이었다. 신고전주의는 기성적 미학의 틀에 안주하며 회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1800년대) 중반 백화점이 들어서고 아케이드가 형성되며 상품들이 진열되기 시작한 파리의 사회 속에서 신화를 그리는 일러스트에서 벗어나 사실주의에 입각했던 에두아르 마네는 근대 사회의 풍속도를 그려낸다. 마네는 이와 더불어 불완전한 표현, 붓터치로 아카데미즘, 신고전주의 일러스트의 전통을 깨려 했으나, 신고전주의의 입김이 여전히 강했던 당시
그의 작품은 살롱전에서 인정받기 힘들었다. 동시대 클로드 모네는 고유색을 부정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주목한다. 모네의 다음 작품은 갈색 간초 더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사실 여러 가지 원색점으로 병치되어 있으며 대상의 고유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을 표현한 이러한 색점 병치는 색점들을 하나의 색 덩어리로 보이게끔 한다. 보색, 원색 대비 관계가 활용된 것이다. 중간에 여러 미술 사조들이 존재했지만 마네와 모네의 존재는 점점 잊혀져 가는 듯했다. 그러나 사진기의 등장 이후 이들의 색점은 갈 곳 잃은 회화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희망을 심어준 것이 바로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이다. 표면에 반사되는 빛을 그린 인상주의는 순간순간 달라지는 빛 변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밑에 변하지 않는 구조에는 관심이 없었다. 세잔의 회화는 이들의 색점을 계승하면서도 본질적인 구조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세잔의 회화는 생명 간의 관계를 통해 입체를 만들어 색채와 형태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 조형 의지를 따름으로써 생기는 3차원과 무관한 2차원 평면한 그림 속의 질서. 폴 세잔은 원근법, 명암법에 의해 2차원의 평면 안에서 3차원이 만들어지는 눈속임, 즉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다. 이는 사진이 할 수 없었던 일로 재현이 아닌 표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화는 3차원의 평면에서 독립했다. 후기 인상주의 작가인 폴 고갱의 그림을 본 뒤 미술 비평가 모리스 드니는 회화를 이렇게 정의했다. 회화란 군만화 아름다운 여인의 누드. 어떠한 일화를 그리기 이전에 일정한 질서에 의해 모인 색채로 뒤덮인 2차원 평면이다. 결국 회화는 2차원적인 평면, 즉 생면임이 입증되었다. 추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한 고갱. 비사실적인 그림의 내적 감정을 통해 진실된 그림을 그리고자 한 빈센트 반 고흐. 인상주의 이후 회화 자체의 자율성, 독립성은 강조되었고 평면 안 색채들의 상호관계와 시각적인 균형에 집중하며 자연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났다. (3차원의) 일루전이 사라진 이후 회화는 더욱 노골적이게 2차원 평면인 스스로를 드러낸다. 피카소로 대표되는 분석적 입체주의 시기가 도래하여 대상의 윤곽선은 파괴되고 면들은 평평하게 나열된다. 뒤이어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 파피에콜레가 등장한다. 대량 인쇄술의 발달로 어디에서나 신문 벽지 포스터를 접하게 된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는 이러한 인쇄물의 조형성에 주목하게 된다. 조르즈 브라크의 물잔, 물병과 신문은 나무무늬 인쇄물에 신문을 부착하고 기하학적 도형의 물병을 조합했다. 피카소의 등나무 의자와 정물은 등나무 무늬의 인쇄물과 색기줄을 붙여 등나무 의자를 묘사한다. 실제 현실적 대상들을 사용하며 이들은 재현과 환영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더 많은 것을 허용하는 3차원으로 나아가던 게임의 역사와 반대로
2차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회화는 비로소 본질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며 점차 추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회화의 역사는 의심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신고전주의의 기성예술관이 오랫동안 속박하고 있던 2차원 평면이 해방된 이후 투쟁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21세기 기술의 발달은 2차원 평면의 회화를 다시 한번 3차원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한다. 모션 캡처, 다큐멘터리, 사운드, 음악, 영화, 인공지능, 로봇행, 렉처랑 회화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거고, 기성예술가는 이것이 일러스트이지 회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평가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미디어 아트의 풍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21년 인간이 알파고를 이긴 이 전무후무한 영상은 지난달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발행돼 62더리움 당시 시세로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개념이 정치 사회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복사본이 아닌 진품이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조차 메타버스를 지지하고 중학생 아티스트가 NFT를 통해 1200만 원을 벌어들일 때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외치며 새로운 예술 시장과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주장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말한다. 메타버스는 허구이다. 이미 게임과 SNS 등에서 오랜전부터 이어져온 체계를 언론과 기업이 과대 포장하여 마치 새로운 것이냐 떠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와 가상공간 간 경계의 구분이 흐려지고 스마트폰을 비롯 다양한 기기를 통해 가상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이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다고는 하나 어떤 이들의 신체를 포함한 가상세계 속의 가치가 현실의 가치보다 뛰어난지 질문한다. NFT 개념이 사이버상에서의 원본의 개념을 구매하는 것이라는 개념적 차이를 주장할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개념인지를 질문한다. 밈을 신봉하게 되면서 예술은 다시 한번 2차원 평면이자 일러스트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결국 새로운 예술관과 기성의 예술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회화의 정의는 더욱 모호해지고 투쟁은 계속되어 4차원은 더 높은 차원, 또 하나의 축으로서 기성예술관과 새로운 예술관이 만들어내는 불안과 스트레스로서 2차원 평면과 3차원 일루전의 역사를 뒤섞어 놓는다. 이 새로운 축은 언제나 회화 곁에서 회화를 부추기고 회화를 억압하며 2차원과 3차원을 관전하고 있었다. 회화의 본질을 지키려는 이들과 버리려는 이들의 싸움으로 보이는 이 투쟁은 사실 4차원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의한 2차원과 3차원의 무한한 순환골이었으며 2021년
이러한 순환 속에서 기존의 순수한 물질성을 다루던 순수한 회화로 돌아가 고유한 회화의 가치를 주장하며 매체 통합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시대의 흐름 속에서 회화는 3차원과 2차원을 뒤엎는 4차원의 작용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감정은 차원을 붕괴시키기도 하고 오고 가는 것을 통해 연결시키기도 하며 룰과 그 룰을 해석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분노와 사춘기를 드리운다. 2012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알-아흐미 팬들과 알-마스리 팬들 간 충돌이 일어났다. 원정 응원에 나선 알-아흐미 팬들이 홈 팬들을 비하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경기 전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후 홈인 알-마스리가 알-마흐리를 3대1로 이긴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일부는 이들은 분노와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불을 지폈다. 이른 4명이 사망했다.